봉선동 3익 2차 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모델링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동영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1편 미동의자들의 의견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3월 21일 현재 조합 설립 동의율은 약 6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택법에 따라 67% 정도의 동의율이 나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님들은 과연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미동의자분들은 현재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약 20%, 그리고 동의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약 18% 정도 됩니다. 그분들께서는 첫 번째로 개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 두 번째, 사업성이 더 높은 재건축을 원한다. 세 번째, 분담금과 이주비 이자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 네 번째, 분양 가격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다섯 번째, 사업이 잘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여섯 번째, 관심 자체가 없다. 일곱 번째, 기타 건강 사유 등의 기타 사유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 설명 내용은 추진위원회 사업관리자로 선정된 블루다시티 대경 CM 컨소시엄이 법령의 사항과 기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답을 드리는 내용임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비전문가들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내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저는 주식회사 블루다시티의 대표 박민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는 왜 리모델링을 시작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익 2차 아파트는 1991년도에 건립된 현재 31년 차의 아파트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전반에 걸친 노후도가 매우 심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와 냉수관 그리고 온수관은 한계 수명에 도달했으며 수년 내에 최소 10억에서 많게는 20억 이상의 교체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교체 기간도 들지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단지는 주차 문제가 너무 극심합니다. 현재 그려져 있는 주차 공간은 239대에 불과한데 일평균 주차 대수는 약 535대에 이르는 굉장히 주차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현 상황을 타개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건축 사업,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 사업,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지주공동사업이 그 대상이었고요. 이들은 모두 안전진단 요건의 미충족, 사업성 결여, 기존 소유자의 분양 불가 또는 기존 소유자의 100% 동의가 필요한 등 실제로 사업이 불가했고 유일한 대안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시나요? 아니라면 추후 엘리베이터 또는 냉온수관 교체 수십억이 소요되고 교체 기간 동안 각종 불편을 감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또는 차라리 매매를 하지 이 아파트를 개선할 의향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아주 조금이라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딱 한 번만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부터 약 20분 정도의 설명을 끝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으니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종 재건축 공약들이 발표되었고 당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에 대한 약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가 풀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약들을 자세히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의 요건 강화, 30년 이상은 무조건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 35층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역세권의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를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축소 또는 중단하겠다는 이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들이 과연 저희 단지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완화가 되면 저희는 곧바로 적용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층수 제한 완화는 실제로
서울에 상관 있는 내용에서 우리는 무관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네 번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줄어든다면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혜택이 기대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역세권 용적률 완화 500%까지 풀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다행히 완화가 되더라도 실익이 미미합니다. 그러면 용적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지에 인접한 대지들은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업지 또는 준주거지가 아닙니다. 현재 최근에 발표된 서울 잠실 5단지의 경우에는 잠실 역세권에 부임한 상업지구로 상향을 시켜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유명해서 알고 계시는 서울의 음마아파트는 층수 완화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용적률의 상향은 없습니다. 다만 층수 완화만 하더라도 현재 35층에서 50층까지를 짓게 되면 전체 단지의 쾌적성이 좋아지고 때문에 그리고 더 높이 짓기 때문에 위층 부분을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는 조합원들의 주택의 가치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음마아파트는 수십 년간 층수 완화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 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삼익 1차, 무등파크 2차가 역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유한초등학교는 학교용지, 그리고 오른쪽에 공원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에 학원가가 있는데 만약에 이 학원가가 현재는 제2종 또는 제2,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만약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었다면 저희 단지의 서남측 부분 지금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이 부분 정도는 상업지구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3종 또는 그 이하의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용적률 상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삼익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북측 일부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상업지구로 상향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저희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삼익 2차 아파트는 용적률 상향의 고려 대상조차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300%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 네, 그건 맞습니다. 때문에 용적률의 완화 없이 재건축을 진행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단지의 용적률이 23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유리합니다. 우리는 약 250%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이유는 재건축 시에 도로 확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기부 체납을 해야 되고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해가 어렵더라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 체납은 보통 과거에는 7%에서 14% 정도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최소 10%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소 기준인 7%를 만약에 기부 체납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기존 토지 면적 17,121제곱미터에서 15,923제곱미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땅을 저희 그 서쪽 부분에 도로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이제 받게 되는데 먼저 기준 용적률 210%에 기부 체납을 저희가 했으니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19%를 더 받고요. 우수 디자인과 친환경을 통해서 10%를 더 받아서 정비계획 용적률은 239%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까지 가능하죠. 약 60%가 남게 되는데 거기에 절반을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주택을 지은 만큼 인센티브를 30% 정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300% 이용이 가능한데 기존의 면적에서 땅을 줄였으니 15,923제곱미터에서 300%를 한 면적에서 임대주택 30% 부분을 빼면 실제 조합원 여러분들이 또는 일반 분양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약 42,920제곱미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기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기존 연면적이 42,496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증가되는 건 424제곱미터로 겨우 128평 증가에 불과할 뿐입니다. 128평이나 증가하는데 왜 사업성이 떨어지냐? 그
그냥 120평이라 그러면 크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 기준을 보면 일단 조합원들은 기존 평수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는 더 줄이게 되면 평수를 줄이게 되면 일반 분양을 하는 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기존 평수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일반 분양은 겨우 32평 4세대만 불과할 뿐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비용을 계산해 보면 조합원의 분담금 총액은 총 사업 비용에서 분양으로 판매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판매를 200억을 했다. 그러면 800억을 여러분들께서 나눠내셔야 되는 거겠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로 평당 최소 기준인 한 900만 원 정도를 가정을 했을 때 총 사업비가 약 19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 건축비에 가산비를 합친 약 한 평당 300만 원대, 400만 원대 임대주택을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평당 3천만 원에 판매하면 분양 수익은 약 12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900억에서 120억을 빼준 1794억 원이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내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면적으로 나눠보면 32평은 최소 4억 1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예상이 되고 47평은 6억 1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건축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큼을 다 내겠어 그러면 재건축을 하셔도 좋을 수 있지만 문제는 제가 아까 기부 체납을 7%를 적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수치마저도 전국에서 최소 수준인 기부 체납 7%를 적용한 매우 희망적인 수치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가된 기부 체납 비율은 평균 10% 이상이고요. 저번 주에 인가한 방배 14지구 서울에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28%의 기부 체납을 하라고 고시가 났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서 우리 단지가 만약에 8.5% 이상 기부 체납을 할 경우에는 조합 사용분의 증가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6억 원 가까이, 평균으로 치면 5억 원 가까이의 분담금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계속 재건축을 고집하시겠습니까? 현재 무조건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내용으로 확정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담금과 이주비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 자, 그 걱정을 잠깐은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분담금과 이주비 이자는 물론 부과가 될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의 크기보다 언제 그 금액을 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조합원 분담금의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없이 2028년도 입주 시에 전액 납부할 예정입니다. 물론 시공사가 조건을 제한을 하겠지만 최근 추이는 보통 입주 시에 전액 납부가 시공사 선정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최소 2028년 앞으로 6년 뒤에 이 금액들을 부담을 하시는 건데요. 분담금을. 그때 가서 지금 예상되는 약 3억 원이 좀 안 되는 금액 또는 조금 넘는 그 금액들에 대해서 6년 뒤에 납부를 하시는 건데 지금부터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한 2028년쯤 돼서 내가 이 돈을 내고 입주를 할지 아니면 뭐 전세를 줄지 아니면 아예 판매를 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주비 이자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이주비를 일시불로 받아가시고 매달 이주비 이자를 내게 되면 당연히 부담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은행을 선정할 때 대여 조건을 설정하거나 또는 시공사 보증을 통한 조합 대여 방식 등을 통해서 2028년 입주 시에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조금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사용자분들이 한 3분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했던 가액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시면 그 받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담금 납부 금액에 대해서만 늘어나지 그거에 따라 붙는 주택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받으시질 못해요. 때문에 일시 반환을 통해서 주택연금을 해지하시는 것이 오히려
해당 조합원님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일시 반환을 위한 해지 자금에 대해서 부담이 되시겠죠. 이 부분 역시 시공사 보증을 통한 조합 대여 방식으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일반 분양 금액을 최고 3천만 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이미 인근에 아델리움 1차와 2차는 평당 거래 가격이 3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월 15일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아델리움 1차는 3,205만 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3,125만 원을 보이고 있고, 쌍용 스윗 다토민과 아델리움 3차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대 이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1년 말부터 부동산에 대한 조정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년 말에 부동산 조정 움직임이 있었을 때 부동산 전문가들은 10% 이내에서 단기 조정을 예상하고 있고 1년 내에는 회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선 이후에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에 최소 3년 뒤에 일반 분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주를 끝내시고 난 후에야 일반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인근이 3천만 원을 넘는 수준인데 과연 3년 뒤에 그 금액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을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이라 그러면 뭐 그 집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좋아지겠어, 예전이랑 다를 바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1년 12월 달에 입주를 한 개포 더샵 트리에를 보시면 예전에 우성 9차 리모델링 사업장이었습니다. 요렇게 이게 마지막에 저희가 철거를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모습이죠. 그 아파트가 21년 12월 달에 입주를 하면서 오른쪽과 같이 새로운 아파트로, 누가 봐도 신축과 동일한 아파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우성 9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보시면 지하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바로 단지로 연결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의 외관이나 그리고 내부 시설들 모두 최근 생긴 신축 아파트에 버금가는 단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완료하게 되면 저희는 신축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델리움 1차, 2차보다 저희 아파트가 훨씬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에 버금가는 아파트에서 조합원님들의 풍요로운 삶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조합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겠어?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설립되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대의원회가 처리합니다. 네, 조합장이나 이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든 소유자가 모이는 총회에서 소유자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390명의 기존 소유자들이 계시죠. 이 정도 규모의 조합 같은 경우에 총회를 한번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고 기간도 총회를 한번 하는데 최소 27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한 10가지, 예를 들어서 조합의 예산과 결산, 돈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분담금의 확정, 사업 계획의 확정, 시공자의 선정, 조합의 해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총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유자의 10% 이상이 모인 대의원회가 위임을 받아서 대부분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 대의원회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의원으로 참석을 하시는데 나는 시간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분명 한 달에 단 2시간이면 됩니다. 사업 진행과 관련한 회의 자료를 조합원들보다 더 빨리 먼저 받아보시고 우리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의원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하시다면 우편으로 받으신 회의 자료를 보시고 서면으로 의사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때문에
한 달에 단 2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적어도 한 달에 2시간 정도는 참여를 해주실 분이 많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집행기관입니다. 나라로 치면 행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나라로 치면 감사회, 감사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민투표 제도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을 뽑아놨죠. 이 바로 대의원회가 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이 모여서 국민투표를 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시간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을 다 이쪽 대의원회로 의결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결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하나 뽑는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관리자가 조합장님에게 그리고 이사회에다가 업체 선정 계획서라는 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장님이 이사들을 모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업체 선정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 업체 선정 계획을 대의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대의원회에서 이런 절차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그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겠죠. 만약에 오케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의결이 된다 그러면 그 선정 계획에 따라서 조합장이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입찰 결과를 가지고 대의원회에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대의원회에서는 저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 제일 우수한 조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업체가 시공사라면, 저희 건설회사라면 건설회사는 주택법에 따라 총회로 올라가게 되고, 총회에서 여러분들 50% 이상이 직접 모이셔서 투표를 해주셔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바로 조합의 기본적인 운영 절차입니다. 이 부분에 대의원님들이 필요한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자료를 검토하시고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하시겠죠. 그리고 대의원회에 출석하셔서 투표를 한번 해주시는 정도, 단 한 달에 2시간만 참여를 해주시면, 그렇게 조합 사업의 조력자와 감시자가 되주신다면 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째, 리모델링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나는 동의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혹시 리모델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못하신 게 맞겠죠? 소유자님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사용하는 용어부터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배포되는 내용들 역시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언론인이고 단순한 블로거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그냥 퍼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인 여러분들께서 리모델링의 가치나 효과, 조합의 운영 방법, 사업의 절차 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사업관리자는 소유자 여러분이 사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 안내를 위하여 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내방하여 안내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예정대로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추진위원회, 다시 말해 조합의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질의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죠. 홈페이지에도 질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민망한 내용인데 추진위원회는 유능한 사업관리자와 함께합니다. 네,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블루다시티 대경 CM이 조합의 사업관리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주식회사 블루다시티의 대표가 바로 저고요. 저희 회사는 2020년도에 창업하여 창업 3년차에 이미 서울과 수도권 4개 구역의 리모델링 사업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리모델링만 전문으로 관리를 하는 좀 아직까지는 작은 회사입니다. 때문에 1995년도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약 30여 개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경 CM 주식회사와 저희는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블루다시티 대경 CM 컨소시엄은 조합원님들의 재산권 보호 및 증대와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통하여 3기2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설립 일정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2년 5월 달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 및 대의원의 입후보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빠르게 3월 23일에 모집 공고를 하고 입후보를 받아서 4월 2일에 선거관리위원 3분에서 많게는 5분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선임이 되시면 그분께서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를 4월 5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공고를 하고 15일 동안 입후보를 받을 예정인데 실제로 아직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표준 선거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많이 차용을 해오는 편인데요. 서울시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많은 15일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출마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입후보가 완료되면 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4월 22일 날 낼 예정이고 조합 창립총회를 5월 7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설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카페 댓글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의 문서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자 여러분,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